국내 건설업계를 평정한 정주영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태국에서 고속도로 공사에 입찰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선진 16개국 2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 현대건설이 간신히 공사를 따냈다. 타파니 나리타왓 고속도로는 태국 남부의 말레이시아, 국경 인근에 있는 두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였다. 2차선으로 98km를 30개월 내에 끝내는 것이었다. 공사 낙찰가는 미화 512만 달러로 당시 한국 돈으로 14억 7,900만 원대였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규모였다. 공사는 196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사는 어려웠다. 태국 현지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왔다. 하루에 한 번 스콜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소낙비가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처럼 퍼부었다. 그때마다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사흘이고 나흘이고 비가 내리는 때도 있었다. 자연히 공사 기간은 늦어지므로 예산 외에 돈이 더 들어갔다. 하도 비가 자주 내려 모래와 자갈이 항상 젖어 있었다. 그대로 섞었을 경우 아스콘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다. 고심 끝에 건조기에 자갈을 넣고 말리기로 했지만 건조기 자체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주영이 이 광경을 보더니 대뜸 건조기에 비싼 기름때 가면서 말릴 게 뭐 있나? 골재를 직접 철판에 놓고 구워라 라고 지시했다. 신기하게도 생산 능률이 2, 3배 높아졌다. 당시 현대건설이 태국에 가져갔던 장비는 재래식 도로공사 때 사용하던 구식 노후 장비였다. 그나마도 절대다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불도저나 로더 등 일부 장비는 새로 구입하기도 했지만 기능공들이 사용법을 몰라 석 달도 안 돼 고장나고 말았다. 어렵사리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감리 회사는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재시공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했다. 심지어 미국인 감리사는 방금 깐 아스팔트까지 모두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정주영은 어느 날 재시공을 지시받은 고속도로 구간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앉아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40도를 웃도는 날씨에 때때로 폭우가 쏟아졌지만 그는 의자 위에서 끝까지 버텼다. 고집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정주영이었다. 그러나 미국인 감리사도 만만치 않았다. 정주영의 며칠간의 시위에도 미국인 감리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정주영이 두 손 들고 말았다. 공사를 하다가 장비가 모자라면 사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결국 공사를 29개월 만에 완공했다. 14억 7,900만 원의 수주를 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 투입된 금액이 17억 6,700만 원이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2억 8,800만 원이 적자가 났다. 그 당시 그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이명박은 태국 고속도로 건설은 대한민국이 국제 스탠더드로 가는 첫 시발점이었다라고 말했다. 비록 적자로 공사를 마쳤지만 공기를 준수하여 태국 정부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었다. 태국 정부는 현대건설이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후로 7개의 공사 총 62억 2,970만 원의 공사를 맡기게 된다. 정주영은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많은 공사 대금을 날리기도 했지만 거듭되는 시행착오를 재빨리 시정하는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했다. 그 노하우는 훗날 경부 고속도로 공사로 이어진다. 월남전쟁이 터지자 1966년 1월 정주영도 월남전에 뛰어들었다. 현대가 처음 따낸 공사는 캄란만 군사기지 준설공사였다. 캄란만은 미군의 군수물자가 도착하는 월남의 전략요충 항구였다. 캄란만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동굴도 많아. 베트콩들이 낮에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캄란만 준설공사는 현대건설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공사였다. 입찰 당시부터 정주영과 회사의 간부들은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결국 현대가 낙찰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베트콩의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캄란만 공사에 이어 또 다른 대형 공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메콩강 갈대숲 준설공사였다. 호치민시에서 70km 떨어져 있는 메콩강 삼각주에 있는 미토는 쌀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곳에 미 구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콩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라 미군의 피해가 엄청난 곳이었다. 결국 미군은 이 강을 둘러싼 갈대숲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결국 미군은 베트콩의 기습 루트를 차단하고 메콩강 수로를 이용하여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준설 계획을 세웠다. 당시 준설 작업을 하고 있던 미국의 준설선 자메이카호가 베트콩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어 버렸다. 이에 화가 난 웨스트모어랜드 미국 월남 사령관은 스미스 해군 소장에게 서둘러 공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고 캄란만 공사를 깔끔하게 해치운 현대건설을 눈여겨보았던 미군 측에서 현대를 메콩강 델타 준설공사 회사로 지목했다. 천하의 정주영도 이때는 몸을 사렸다. 베트콩이 삼각주의 갈대숲에 숨어 있다가 야간이면 기습을 했고 물속으로 수영을 해서 접근하여 미군 숙소를 급습하기도 했다. 결국 현대는 호주 등 3개국이 해내지 못했던 공사를 그대로 떠맡았다. 예상대로 메콩강 델타에서는 미군과 베트콩의 전투가 치열했는데 숲에서는 베트콩이 24시간 숨어서 공격을 했고 밤에는 조명탄까지 쏘아올리고 전투를 치르는 밤낮 없는 전쟁터였다. 현대건설은 강바닥에 흙을 퍼올려서 갈대숲을 덮어나갔다. 갈대숲은 베트콩이 매복하기에 기가 막히게 좋은 천혜의 요새였다. 그러니 베트콩은 준설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대건설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했다.
심지어 베트콩 장교로부터 협박 편지까지 도착했다.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의 자메이카 호처럼 침몰시켜버리겠다. 현대건설은 준설선 안에 철도 침목을 깔아 베트콩의 박격포 공격에도 가라앉지 않도록 대비했다. 미 구사단은 1개소대 40명을 보내 공사를 경호했고 베트콩은 물밑으로 수영해와 준설선에 접근했다. 미 구사단 측에서는 5분 간격으로 배 주위에 수류탄을 까넣었다. 부식 공급차가 베트콩의 공격을 받아 전복되고 1958년 구정대 공세 때는 베트콩과 미군이 강 양쪽에 대치한 가운데 포탄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강 한복판에서 현대건설 직원들은 헬리콥터가 공수하는 비상식량으로 허기를 채우며 작업을 계속했다. 정주영은 4,000마력짜리 준설선 현대 2호를 투입하여 메콩강 토사를 퍼올려 수풀을 덮어나갔다. 결국 정주영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통에 메콩강 준설공사를 무사히 마쳤다. 이후 72년까지 4건의 준설공사를 완료했고 베트남에서 도합 66억 2,230만 원을 벌어들였다. 공사는 모두 엄청난 흑자였다. 1960년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남짓.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꼬박 하루. 비가 오면 도로는 끊기고 산을 넘다 사고가 나면 그 길이 끝이었다. 세계는 한국을 이렇게 불렀다. 전쟁 직후의 가난한 나라. 원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100년 동안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서울과 부산을 직선으로 잇겠다고 선언한다. 총 길이 428km. 산을 뚫고 강을 건너고 논밭을 가로지르는 길. 당시 야당은 반대했다. 언론도 비판했다. 경제학자들도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사치다. 차도 별로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빛나에서 나라 망칠 일이 있느냐. 세계은행도 난색을 표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길이 나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그 공사를 맡은 사람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공사는 전쟁이었다. 장비도 부족했다. 기술도 부족했다. 폭약은 모자라고 자재는 늦게 도착했다. 밤이면 가로등도 없는 산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작업했다. 낮에는 폭파, 밤에는 다지고 비가 오면 진흙과 싸웠다. 수많은 사고가 있었다. 희생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모든 관계자들이 긴장했다. 그런데 한쪽에서 정주영 회장이 고개를 떨군 차에 졸고 있었다. 대통령 앞에서 졸다니 주변이 얼어붙었다. 박정희가 묻는다. 왜 저 사람은 자고 있나? 옆에서 답한다. 며칠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 저 사람은 믿을만하군. 그 졸음은 무례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모든 걸 쏟아 부은 사람의 고갈이었다. 보여주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다. 단 2년 5개월. 당시 세계가 보기에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였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줄어들자 시간이 줄어들었고 시간이 줄어들자 물류가 살아났고 물류가 살아나자 산업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포항제철이 움직이고 울산공단이 확장되고 부산항이 커졌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 열린 것이다. 세계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그 대신 물었다. 어떻게 저 나라가 저걸 해냈지? 답은 단순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부족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정주영은 말했다. 하기는 해봤어? 그 한마디가 산을 뚫었다. 그때 우리는 알았다. 가난은 조건일 뿐 한계는 아니라는 걸. 세계가 비웃던 나라가 산을 뚫고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 가운데 가장 힘든 구간인 옥천공구의 당제 터널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행선 590m, 하행선 530m의 터널이었다. 옥천군 이원면 우산리와 영동군 용산면 묘금리 사이에는 소백산맥이 가로놓여 있었고 그 구간의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산맥의 아래를 뚫어 거기에 터널을 만들어야 했다. 당제 계곡 쪽에서 20m를 파들어갔을 때 벼랑간 벽이 무너져 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피할 틈도 없었다. 그곳의 지층이 부드러운 흙으로 된 퇴적층이어서 삽시간에 허물어져 버린 것이다. 이 사고로 인부 3사람이 죽고 1사람이 부상을 당했다. 그 외에도 13차례의 크고 작은 낙반 사고가 자주 일어났고 때로는 지하수가 분수처럼 솟아올라 바위를 드러내던 인부들이 나가 떨어지기도 했다. 공사 진도는 하루에 겨우 2m, 지형이 안 좋은 곳은 30cm가 고작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고속도로 개통식 이전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주영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제는 이익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 공사 자체를 끝내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라면 고가의 장비라도 모두 사들였다. 당제 터널에 모두 800만 달러 어치의 중 장비가 투입됐는데 정주영이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들여온 장비가 무려 1900대였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필요한 장비는 무조건 들여와라. 뿐만 아니라 정주영은 조강시멘트까지 들여왔다. 조강시멘트는 일반 시멘트보다 몇 배나 빨리 굳는 특수 시멘트로 가격이 몇 배나 비쌌다.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정주영은 아예 현장 사무소에서 야전 침대를 가져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잤다. 밤이 되면 담요 한 장을 덮고 자면서 일만 했다.
정주영과 인부들의 밤낮 없는 노력으로 3개월이 걸릴 공사가 단 25일 만에 끝났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었다. 1970년 6월 27일 밤 11시, 당제터널 남쪽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부고속도로의 마지막 공사이자 최악의 난공사였던 당제터널의 상행선이 개통된 것이다. 착공한 지 290일 만에 이룬 쾌거이며 마침내 경부고속도로는 전장 429km가 완전히 개통되었다. 429km 공사에 429억 원이 들어갔다. 1km에 1억 원이 들어 정부가 예상한 330억보다는 약 100억 원이 더 들어갔다. 그러나 일본의 동명고속도로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싼 건설비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마친 것이다. 영인원 900만 명, 장비 165만 대가 투입되었다. 중홍식 때 현장 감독들은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다. 2년 5개월 동안 목숨을 담보로 밤낮 없이 매달려온 고속도로였다. 특히 당제터널 공사 시 낙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돌더미에 깔려 죽은 비장한 경험까지 맞아야 했으니 현장의 일꾼들의 눈물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속도로 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의 경의를 표한다.